예,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3주차, 3주차 공부를 또 합시다. 3주차에는 일단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일까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아랫부분 이제 그 뒷부분에서 2차 시에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 어떻게 그 출처를 밝히는가, 각주 처리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내 논문 한 2페이지 정도를 따로 떼어내 가지고 붙여놨어요. PDF를. 그때 그 뒤쪽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일까? 잘 쓴 글이 좋은 글이겠죠? 예, 예. 자, 하여튼 글쓰기 능력은 이렇게 학문 공동체 구성원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고, 나아가서 이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핵심 역량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제 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만은 글쓰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 상당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계속 써보는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 이제 이공계열, 자연계열 학생들이 글쓰기와 직접적인 이제 그 전공이 직접적인 관련은 또 조금 뭐 밀접한 건 아닐 수 있어서 인문사회계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래서 글쓰기를 잘하고 싶은데 그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꾸준히 써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15주 동안 우리 글쓰기 과목을 이제 학과 필수로 지정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를 3학점짜리 공부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주 동안 한 학기 공부를 잘 마치고 나면 기본적으로 글쓰기에 관련된 어떤 능력을 갖출 것으로 우리가 봐요. 실제로 이제 한 학기 수업이 끝나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교수 수업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써놓은 글들을 보면 아마 진심일 걸로 보는데 한 학기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글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많이 해소가 됐고 또 다양한 글쓰기 능력도 갖추게 됐고 또 많은 읽기 자료를 통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실제로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많아서 일정하게 보람을 느끼고 그러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번에는 실제 글을 쓸 때 염두에 둬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한 편의 글이 완성되는 과정, 어, 이걸 검토함으로써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또 우리가 알아보자 이거거든요. 사실 2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고 우리는 또 글쓰기 수업이니까 앞으로도 또 계속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에도 어, 이제 학교에서 만든 어, 그 기초교육원에서 만들어 놨던 글쓰기 교재를 바탕으로 좋은 글은 어떤 글일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이를테면 좋은 글이란 글을 쓰는 목적이나 글의 성격에 따라 그 요건은 다르죠. 이를테면 비평문과 논증적 글쓰기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그다음에 설명문과 논설문도 좀 다르겠죠. 편집글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글을 쓰는 목적이나 글의 성격에 따라 그 요건은 다르겠지만 글이 기본적으로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글 쓰는 생각이 잘 전달되는지 여부가 좋은 글을 판별하는 어떤 요건이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죠. 글 쓰는 생각이 잘 전달되는지 여부가. 그러니까 의미가 명료하게 잘 전달될 게
필요하죠. 생각을 그대로 옮긴다고 저절로 좋은 글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표현 형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표현 형식. 그다음에 이제 이 글도 내가 리포트 작성 특강 2주 1차시에서 기본적인 내용 점검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이런 게 들여쓰기입니다. 알겠죠? 들여쓰기. 예, 이거 설명 많이 했죠? 글 시작할 때 들여쓰기. 그다음에 이제 문단 나눌 때 들여쓰기. 그래서 이거 하나의 문단이 된 것이죠. 근데 요즘에 소설도 그렇고 또 일반적인 책도 보면 이런 걸 무시하고 편집을 이제 그냥 멋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책들도 사실 많아요 보면. 그래서 상당히 이제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글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한 칸 비우고 들여쓰기 하고 그다음에 또 글을 이제 문단을 나눌 때도 들여쓰기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실제로 이제 리포트 받아볼 때 이게 지켜지지 않았으면 좀씩 마이너스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또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게 무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참 당혹스럽기도 해요. 우리 학생들은 나한테 이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 듣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책들을 펴보니까 이런 게 없더라.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참 어려운 문제가 있죠. 내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여 년 그 정도 될까 싶은데, 대학에 오기 전에 내가 이제 박사 과정을 좀 늦게 했어요. 그런데 대학원 공부를 좀 늦게 했는데, 에, 그 그래서 이제 대학에 오기 전에 국어 논술 학원을 조금 했어요. 좀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 그 아마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참고서에 이제 그다음에 현대 문학과 고전 문학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에서 어 1894년 갑오개혁 개화기를 하나의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생산된 문학을 고전 문학, 그리고 그 이후를 근대 문학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이제 더 엄밀하게 말하면 1894년 이제 갑오 개혁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고전 문학, 그다음에 그때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일제강점기까지는 근대 문학, 그다음에 해방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이제 생산된 문학은 현대 문학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근대 문학과 현대 문학을 합해서 갑오 개혁 1894년 갑오 개혁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고전 문학, 그 이후는 현대 문학 이렇게 또 중학교에서는 가르쳐요. 근대 문학과 현대 문학 또 이렇게 세분화하지는 않고. 알겠죠? 그러니까 한국 문학에서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을 가르는 기점은 1894년 갑오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오개혁이 이제 하나의 유로부터 혁명으로서 그 이제 어떤 근대화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어떤 제도의 도입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외세 이제 압박에 대응하는 그런 이제 과정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문학 작품을 근데 어떤 문학 작품이냐면 소설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창작가 비평사에서 나온 세 권짜리 상중하 해가지고 소설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동의보감은 조선시대 허준이 지은 의학서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항상 그 한방의 어떤 약재는 하나의 바이블이 허준의 동의보감이잖아요. 동의보감 어디서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치료에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근거를 그러니까 상당히 한방에서는 허준의 동의보감이 하나의 굉장히 하나의 정전이죠. 캐논이란 말이에요. 근데 창비에서 이제 몇 년도 서가 있으니까 지금 찾기는 마땅치 않고, 소설, 그러니까 그 제목이 소설 동의보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설 동의보감은 1900 하여튼 1900년도 1900년 그러니까 이게 뭐 한 70년대 1970년대나 나왔을 거예요. 어, 그런데 그럼 이 소설 동의보감이 여러분 고전문학일까요? 현대문학일까요? 응? 현대문학이죠. 왜요? 언제 출판됐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2021년도에 그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완성된 장편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출판은 아마 2022년도 내년쯤에 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소설을 하나 써놨냐면,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삼별초의 몽골에 대한 항전, 그리고 삼별초가 이제 진도로, 제주도로 이렇게 그 자리를 잡고 약 3년쯤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몽골과 이제 여몽 연합군에 맞서서 싸우고, 그러면서 또 그 진도 지역과 제주 지역 사람들이 겪었던 이제 몽골의 침입을 당하여 고려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함께 또 선별초가 느닷없이 사실은 그 진도 지역과 제주 지역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대몽항전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의의는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삶의 근거지가 삼별초가 들이닥치고 또 삼별초를 토벌하기 위한 여몽 연합군이 들이닥치고 그러면서 전하에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제 역사 소설을 하나 써놨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이제 내년에 출판 예정인데, 아니, 올해 출판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2021년도에. 자, 그러면 이 소설은 현대 소설이에요? 고전 소설이에요? 응? 현대 소설이에요. 알겠죠? 고려시대치를 다뤘던 아니면 그 이전에 삼국시대 이야기를 다뤘던 간에 발표 시점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1894년 가백의 이후에 발표된 출판된 그 소설은 문학은 현대 문학이다 이런 얘기 알겠죠? 이거 굉장히 이건 뭐 교과서에 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그 내가 이제 학원에 우리 중학교 아이들 국어를 가르칠 때 그렇게 당연히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참고서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뭐 학교에서 다수 학설로 그렇게 그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가르는 기점으로 설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나한테 내 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어느 날 와서 선생님 이거 학교 선생님이 학교 국어 선생님이 우리 그 이제 학원 옆에 어디 학교인지 내가 알지만 말을 않겠어요. 그저 국어 선생님이 이건 고전 소설이래요. 허준 그저 동의보감 소설 동의보감은 현대 소설이 아니고 고전 소설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조선시대 허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 뿐이지 이 소설은 1900년대, 1970년대 쓴 현대 소설이라니까 애들한테 말해도 애들은 이제 내 말보다는 학교 국어 선생님 말을 듣는 거죠. 왜냐하면 국어 선생님이 아니 학원 선생님보다 학교 그 국어 선생님이 더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도 내고 채점도 그 사람이 하니까 내가 기가 막혔어요. 어쩌면 그렇게 무식한 그 국어 선생이 있나 싶어가지고 정말 전화라도 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또 이제 그 동네에서 동네 학원하고 학교하고 권력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어이가 없었던 이런 뭐한 2년 했어요. 많이 하진 않고. 음. 자,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랬습니까? 음. 글쓴이의 생각이 잘 전달되는지 여부가 좋은 글을 판별하는 어떤 요건이다. 이 이야기 하다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예. 자료는 여러분이 이거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동안 계속 내가 했던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글은 일단 그 의미가 명료하게 전달될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형식도 얘기하다 했네. 자, 그래서 형식이 이제 드레스 같은 거 그 얘기하다 지금 소설 동의보감까지 갔군요. 이렇게 나는 이제 이렇게 원칙대로 우리 문법 체계대로 맞춤법 체계대로 어, 들여쓰기를 해서 문단을 구분해라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책들은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회의감을 느낄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소설 동의보감이 고전 소설이냐 현대 소설이냐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번 학기 그 우리 그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분반에 친구 한 명이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 내 국어 논술학원에서 논술을 나한테 배웠다고 얘 이름을 내가 메모해 놨는데 우리 남학생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 꼬맹이 때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한번 조금 다녔던 모양입니다. 학원을 할 때.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반가운 일이죠. 자, 좋은 글을 쓰는 길잡이. 봅시다. 몇 가지만 보면 돼요. 여러분 다 알아요. 자, 첫째, 좋은 글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가 명료한 거. 주제가, 주제가 명료한 거. 그러니까 그 좋은 글은 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냐? 네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냐? 이렇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요령부득인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글도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생각 그대로 글을 쓰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의 기본적인 어떤 그 규칙이랄까?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버리면 도대체 무슨 생각은 뒤죽박죽일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초보적인 글쓰기 할 때 그럴 것이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좋은 글은 어떤 글이냐? 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할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짜임새 있는 구성. 근데 보통 그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론에서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론에서는 다 이야기하고 결론에서는 마무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부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그리고 본론 그다음에 결론 이런 조금 상세하게 풀어놓긴 했어요. 도입부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이나 동기 등을 간결하게 제시해라. 전개 부분은 본론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본격적으로 풀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셋째, 좋은 글은 탄탄한 단락들, 문단이 잘 구분될 게 필요해요. 통글이라고 내가 2주차 리포트 작성본 특강 때도 말했는데 들여쓰기를 전혀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걸 통글이라고 하거든요. 통글. 우리 남학생들이 가끔 한두 명 한 학기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말해줘도 그냥 시간만 가게 클릭을 해놓고 전혀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통글. 응? 문단 구분이 전혀 안 된 거. 우리 한국어 문장은 낱말과 낱말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단락과 단락이 모여서 한 편의 의미가 완결된 글을 이룬다, 이 얘기예요. 낱말, 문장, 문단, 글, 전체적인 글. 예, 그러니까 모든 글은 여기 이 짧은 글도 문단과 문단으로 나눠져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지? 아, 자, 그다음에 정확한 낱말 사용할까? 예. 정확한 낱말 사용할까? 올바른 인용으로 타인의 생각과 접속한다. 접속은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네. 좋은 글은 올바른 인용으로. 조금 더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용의 부분들 여기 이제 글로 풀어놓으니까 잘 답답할 거예요. 내가 실제로 보여줄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문장 기호. 이것도 뭐냐면 봅시다. 이렇게 쭉 이렇게 문단이 하나의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 피어리어드 있죠? 피어리어드 있죠? 응? 피어리어드, 쉼표도 있고, 피어리어드. 하여튼, 하나의 문장이 끝나면 이렇게 마침표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또 언젠가는 남학생 한 명이 강의실에서 앞쪽에 앉아서 이제 그 설명도 잘 듣고 나하고 눈도 마주치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리포트를 냈는데, 이렇게 문장 부호 하나가 없었어요. 어떻게 요 마침표 하나도 없이 무슨 2페이지, 3페이지 리포트를 가지고 왔길래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내가 피드백을 해줄 때 아니 이렇게 문장을 한 개 끝났으면 마침표가 있어야 되는데 왜 마침표를 하나도 쓰지 않았어 그랬더니 또 내가 좀 당황했던 게 뭐냐면 교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내가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문장이 문장 한 문장을 마치면 마침표를 쓰는 것은 이거 유치원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나는 그건 내가 말해 줄 필요가 없는,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나 당연해서. 근데 교수님 말을 안 해줬잖아요.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거나 문단을 구분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해줬는데, 한 문장이 끝난 다음에 문장 마침표를 써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정말 내가 뭐라고,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친구가 몰라서 그런 것이죠. 몰라서 이제 그런 것이니까, 내가 차분하게 또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 학생들한테 몰라서 그런 거니까 설명을 해줬는데, 그 친구도 민망하니까 아마 뭐 이런 화를 냈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건 기본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대학에 오기 전까지는 유치원은 놔두더라도 요즘 유치원 다 가는 것이고, 우리 시대는 뭐 유치원 없었고, 초, 중, 고 거쳐서 대학을 오는데 굉장히 많은 글을 읽고 글을 써봤을 텐데, 초등학교 때 억지로 그 독학감 쓰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그 선생님이 읽기만 하고 그냥 잘했어요. 도장만 찍었나? 이 첨삭도 좀 해주고 기본적인 것은 설명을 해줬을 법한데, 왜 그런 일이 한 번씩 있을까? 1년에 한 명 정도? 예, 1년에 한 명 정도. 자, 일곱째, 좋은 글은 좋은 제목으로 완성된다. 좋은 제목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목을 써야 돼요. 어? 제목을 쓰고, 모든 글은 제목을 쓰고, 내가 이 주차에도 설명했어요. 그 표지를 안 만들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표지를 만들 때는 표지 앞에다 리포트라고 크게 쓰지 말고, 리포트인지 다 아니까 제목을 써야 돼, 제목을. 모든 그런 제목이 있어야 돼, 제목. 제목을, 적절한 어떤 제목을, 예.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정리해 놨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7가지 요건들은 일반적인 요소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한 사람의 정신과 내면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요건을 다소 결여하고 있더라도 진솔함과 진정성이 바탕에 깔려있는 글, 사려 깊은 회원과 날카로운 통찰이 돋보이는 글들은 우리의 마음을 잡아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과 형식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하고, 이제 가르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좋은 글은요, 내용 플러스 형식이 아니라 그냥 내용 형식. 그러니까 좋은 형식과 좋은 내용은 함께 가는 것이지, 내용은 좋은데 그 형식이 좀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좋은 내용을 만들 줄 알면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좋은 형식도 익히고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있는 거죠. 그 형식은 엉망인데 내용만 좋다? 그건 다른 글 가져온 것이겠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런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룬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여기 잔소리 있는 겁니다. 늘 하는 잔소리입니다. 좋은 글을 쓰려면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좋은 글을 자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 넘어가고요. 여기, 자, 이제 실제적인 것 봅시다.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는 문제. 이제 이것은 내가 이제 그 최근에 2021년도 3월 달에 학술제 발표한 퀴어 소설과 관련된 논문의 한 2페이지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내용 뭐 볼 것 없고, 내용이 아니라 지금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했을 때 어떻게 출처를 밝혀서 표절이 아니고 인용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봅시다. 이렇게 하여튼 들여쓰기 하고 있죠. 들여쓰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문단 나눌 때 들여쓰기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여기 봅시다. 이게 각주죠. 각주. 자, 이거 봅시다. 퀴어 소설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제들이 주목을 요한다. 곧 한설의 경우, 한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연구자는 1917년 이광수의 무정으로부터 최근에 발표된 소설까지를 아우르면서 퀴어 소설의 일종의 계보를 정리하고 있다.
이 한설이 이제 그 계보를 정리하고 있다. 일 각주를 해가지고 내려가 봅시다. 한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설 글쓴이 알겠죠? 글쓴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논문 표지입니다. 무지갯빛 무지개 이광수 김봉곤까지 쉼표 글쓴이 그다음에 논문 이름 쉼표 그다음에 이 논문이 실린 저널 이제 표시 쉼표 그다음에 이 저널 이 책이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 이름 그다음에 출판 연도 알겠죠? 자 그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이건 내가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최영의 경우에 쭉쭉쭉 채웠고 이제 최영은 이런 특히 천운영과 배수아의 소설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최영이 천운영과 배수아의 소설을 중심으로 퀴어의 문제를 이제 연구하고 있다 해놓고 2번 각주 2번 처리했습니다. 2번 가볼까요? 최영 글쓴이 최영의 이제 그 논문의 이름, 동성애자는 말할 수 있는가? 현대소설에 나타난 동성애 탈신민주의적 연구. 그 다음에 이 논문이 실린 저널, 자, 문해시약 31권, 영호. 그 다음에, 이제 출판하는 곳, 그 다음에 출판 연도.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보세요. 이제, 기본인 거예요. 이렇게 글쓴이, 쉼표 있고, 그 다음에 논문 이름,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이 논문이 실린 저널 이름, 그 다음에 이 저널을 발표한 그 출판한 곳, 그 다음에 출판 연도,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글쓴이, 그 다음에 이것은 책 이름, 그 다음에 이 책을 출판한 곳, 그리고 출판 연도,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것은 이제 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 일부를 이건 지금 하나가 조금 부족한데 이거는 이제 그 선행 연구들을 지금 인용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몇 페이지 그러니까 이 글에서 예컨대 이 김미연의 이런 글에서 2005년에 출판한 이 책의 몇 페이지를 내가 지금 여기서 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 만약 글을 인용하고 있으면 그 이 책의 이 저널에 자, 이 논문에 실린 글 중에서 어떤 문장을 내가 인용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쉼표하고 몇 페이지 몇 쪽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실제로 그런 그 문장들 인용한 게 아니라 김미연은 이런 글에서 이러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장은영은 이런 글에서 이러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선행 연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인용 쪽수, 페이지 표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도 또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3주 3차 시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인가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의미가 명료하게 잘 전달되는 글. 그 다음에 글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지킨 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용의 출처를 밝힐 때는 각주로 처리를 하되 기본적으로 이것도 저널마다 달라요. 저널마다 다른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글쓴이의 이름, 논문, 그다음에 논문이 실린 저널을 출판한 곳, 출판 연도,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인용한 문장이 있으면 2019년 마침표를 찍지 말고 쉼표를 하고 112쪽을 인용했으면 112쪽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이니까 항상 제일 마지막에는 어때요? 이것도 쉼표인데 제일 마지막에는 마침표 있죠. 이것도 인용할 때도 제일 마지막에는 마침표.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또 공부할 거니까요. 예, 3주 전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 그 춤에 이제 표기가 이게 외국 구글치 회사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표기가 되던데 지금 내 이름이 심영의잖아요. 근데 이제 심성을 띄고 이름이 있는 건 이건 옛날식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때. 지금은 성하고 이름하고 붙여 쓰는 거죠. 이게 구글이 지금 그 부분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